자, 생각보다 가난하고 위험한 사우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우디를 생각할 때 이제 대부분은 부자라고 하면서 빈살만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많은 분들이 만수르를 생각하는데, 만수르는 일단 사우디 사람이 아니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람이고, 사우디는 생각보다 가난하고 한국보다 많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예요.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유가가 박살이 나고 있죠. 이번 주 CPI 발표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눈물의 똥꼬쇼 혹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산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만들고 있던 오일 생산량의 10%를 넘게 감산하면서 사우디가 매달 감산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오펙 플러스의 리더로서 망한 조별 과제의 특징들을 여러모로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사실 진짜 리더만 열심히 하고 주변인들은 하나씩 엇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조장이 빡쳐가지고 정말 니네도 감사해라고 조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했지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회의가 늦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오펙 회의가 사실 계획보다 거의 뭐 일주일가량 늦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유지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사우디는 언제든지 감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부자 국가 혹은 만수르 같은 인물이 빈살만이 사는 나라. 근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수르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인물이고요. 근데 빈살만이 사실 최근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20시간 머무는 거를 위해서 20억을 썼던 사람, 재산이 2,800조 원, 빈살만 세계 최대 거부가 사는 국가로 알고 계시는데, 뭐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기는 합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호텔의 식기를 전부 다 새 걸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강력하게 이슬람 경전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할랄이 아닌 음식이 혹시라도 묻어 있었다면은 이제 경전을, 이슬람 경전을 위반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아침 다과를 위해서만 거의 식기 교체를 1억 원 가까이 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저 돈이면 1억 원 식기 교체할 거면 차라리 내가 가서 식기 아주 깨끗하게 닦여줬으니까 유사남 채널 블룸버그 쓸 수 있게 도와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사실 저 2,800조 원은요, 사실 빈살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요. GDP상으로는 국가에서 버는 돈으로 봐도 사실상 한국의 60%, 그나마 유가가 올라서요. 그리고 연봉도 중위값 기준 60에서 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사실상 오일을 통해서 버는 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삼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렵다라고 불리는 튀르키예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다들 부자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사우디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사우디가 독재 국가죠. 이제 다들 쉬쉬하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사우디 왕가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보는, 원래는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도, 원래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아람코라는 기업도 사우디가 처음부터 국유화했던 기업이 아닙니다. 원래는 미국 기업가들이 소유를 했다가 국유화시킨, 언제든지 자기네 국가에 소유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재산들을 마음대로 원한다면 국유화시킬 수 있는 독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이 사우디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전문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우디라는 나라는 돈 많은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일단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 저 재산이 2,800조 원의 현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빈살만 것도 아니고 이제 사우디 왕가가 소유한 재산이고, 그 왕가에는 사실 이 국가의 모든 것은 왕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도 깔려 있긴 하고요. 그리고 다 현금도 아니고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이 아닌, 사실 그냥 보통 자산, 오일을 포함한 국가의 자산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도 사실 총자산을 생각해보면 2경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한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된다라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
똑같이 빈살만도 물론 조금 더 자유도는 있지만 좀 더 리더로서 국왕으로서 쓸 수 있는 국유자산 혹은 개인자산이 많은 것뿐 저 2,80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든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이 사우디라는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산유국에는 이 균형재정이라는 유가, 균형재정 유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산유국 국가들이 쿼터를 지키면서 내가 생산할 만큼의 오일을 생산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적자가 안 나는 금액. 이게 바로 균형재정 유가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2014년부터 계속 적자가 나다가 정말 진짜 어떻게 축복받은 국가라고 생각되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서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산유국 정부의 균형재정 유가가 사실 이익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그린 에너지와 더불어 오펙이 과잉 생산을 통해서 유가를 내려서 셰일가스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그때 다들 알다시피 바이든 정부가 혹은 미국 정부가 안 도와줘서 셰일가스 기업들이 대량 파산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적자였습니다. 일부러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우디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과잉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 사우디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수익을 오일에 혹은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기타 수익이 여기 적어진 기타 수익이 대부분의 오일이고 사실 사우디는 연봉에서 세금을 안 떼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돈 받으면 연봉 받으면 세금 떼가는데 저도 뭐 제 연봉의 40% 떼가거든요. 미국이. 근데 사우디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방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동인도 뭐 돈도 다 대주고 막 뭐 여러 가지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도 돈도 대주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인 건 맞아요. 여러모로 석유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우디가 다들 아시다시피 탈석유를 하려고 합니다. 석유라는 게 사실 무한정 주어진 자원도 아니다 보니까 이 사우디라는 국가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장 아시는 네옴시티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프로젝트들을 사우디가 진행 중입니다. 네옴시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준님께서 막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현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결국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회사들이 돈을 내고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편이긴 한데 포스트 두바이 느낌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실패할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오일 수익까지 위험하다.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빈살만 형태자가 많은 분들이 개혁군주로만 아시는데 여러모로 뭐 일단 도덕성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여러 프로젝트를 실패할 경력이 있기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5조 원을 썼는데 사실상 이제 지어지다가 중지가 된 상태인데 원래 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1만 7천여 가구의 주거단지를 생산을 하면서 가장 높은 빌딩들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만들어지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압둘라 국왕 이제 경제도시 압둘라 킹 경제도시라고 있는데 얘네도 예전부터 추진해왔었고 원래는 200만 명 이상의 거주지를 목표로 한 도시인데 사실 지금 10,000명도 안 들어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사우디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상태,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사우디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극빈층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한데 의외로 사람들이 버는 평균 연봉이나 혹은 중위급 연봉이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우디 산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돈 안 벌어도 잘 사는 상태가 아니라 사우디라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돈 관련해서 사람들이 버는 돈은 한국보다 더 부족한 상태인 나라가 사실 이 사우디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 결국 이 오일 가격이 여러모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흑자로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 사우디와 유가가 최대 위기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와 유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빈살만 황태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비웃으면서 까불어봐라 뭐 이런 얘기처럼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들 아실 만한 소식이긴 해요. 다들 아시는 소비의 침체, 그리고 제조업의 침체, 그리고 두 개의 최대 경제력 국가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이 현재 제조업이 이제 망으로 가고 있죠.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역대 최대 소비 침체에다가 여러모로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고요. 미국은 15개월 내내 ISM 제조업 기준으로 제조업이 하락하고 있고요.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부터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최대 석유 양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요. 석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우디가 석유 생산 최대 국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펙 플러스 바깥에서 특히 미국이 아주 기록적인 석유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가장 많이 석유 생산을 통해서 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오일 가격이 높아져서 미국 내에서 원유 펌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리고 있어요. 사우디가 1000만 배럴 생산, 어차피 미국은 1300만 배럴 생산을 한다. 오일 가격 상승하면 미국 내에 오일가스 회사가, 셰일가스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된다. 이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원유 펌프를 돌리고 있는데 전 세계 1위 생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감산해준다.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 땡큐하고 베리 감사하고 넘어갈 판입니다. 사실 이거를 막으려면 감산이 아니라 사실 증산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셰일가스들의 등판을 막으려면 예전에 사우디가 그랬던 것처럼 증산을 통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셰일가스 회사들을 망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유가가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가격을 지켜야 하고 오펙 플러스의 리더로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감산을 포기하고 증산을 성공하는 순간 오펙 플러스 내 리더 자리도 여러모로 위태로운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가를 지키기 위해서 결성된 이 오펙 플러스에서 리더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증산을 통해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가장 유가에 최근 하방 압력을 줬던 문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문제는 오펙 플러스가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펙 플러스는 최근에 나왔던 회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회의에서 회의 날짜를 사실상 일주일가량이나 늦추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처럼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사실상 내분이 좀 일어났어요. 이제 감산에 반대하면서 자발적 감산은 할 수 있겠지만 의무적 감산은 하지 않겠다. 우리들이 내가 내켜서 자발적으로 감산은 해주지만 니네들이 지켜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그런 감산은 없이 하겠다. 내가 지금 당장 밖으로 감산이라고 발표는 해주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국가가 위험하면 언제든지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앙골라는 대놓고 우리는 내년부터는 쿼터 포기하고 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사우디를 들려서 감산합시다라고 같이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무튼 여태까지 하나의 의견을 냈었던 오펙 플러스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진짜 미국이 생각보다 더 무섭다라는 게 이제 여러모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빈살만한테 비웃음 당했을 때는 미국 별거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진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오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중국도 경제가 급락하는 일들을 사실상 보게 되면서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게 오펙 플러스가 분열이 나냐, 리더가 잘하고 있는데 왜 조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냐. 근데 사실 앙골라나 나이지리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보다 못 사는데 나이지리아는 전체 외화 수입의 80%가 석유고 앙골라도 전체 GDP의 54%가 석유입니다. 이제 사우디도 그렇지만 경제 규모라는 게 다르잖아요. 얼마만큼 기술이 발전돼 있느냐도 다르고, 사실 여러모로 사우디에 비해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발전 속도가 낮아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한테 돈을 빌렸더니 1대1로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더니 부채의 덫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돈도 엄청 빚진 상태인데, 당연히 감산하면 국가 입장에서 세수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 사실 동참한 게 다 원래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환경보호, 노노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이 담합해서 오일 가격을 컨트롤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돈 잘 벌자고 만들어진 게 오펙 플러스인데, 이게 좀 위험해지는 게 가이아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석유 매장된 거, 심지어 8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는 매장된 석유가 발견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유 생산량을 80만 배럴을 추가된다고 했고, 캐나다도 120만 배럴을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브라질도 300만 배럴 생산하는데 2029년까지 540만 배럴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배알이 꼴리는데, 오펙 플러스에 가입시켜줄 때 사우디가 얘기하기를 쿼터도 없이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완전 낙하산입니다. 이게 낙하산을 보는 진짜 미생의 장그래의 심정일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나이지리아나 앙골라는 지금 감산 얘네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허덕이면서 우리 돈 못 버는데 안 그래도 또 줄여야 돼 이러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브라질이라는 애는 사실 쿼터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없고,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사실 라이징 컨트리죠. 잘 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브릭스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펙 플러스에 가입시켜줄 때 쿼타, 생산 쿼타라는 것도 없이 가입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던 애들, 오펙 플러스에 들어와 있던 애들이 느낌이 어때요? 배알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오일에 대한 컨트롤을 위해서 브라질을 가입시켜줄 수는 있는데, 근데 감산을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 근데 여러모로 결론을 내자면, 이제 사우디는 감산에 관련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이제 미국과 오펙 바깥에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감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에서 수요의 복구가 있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이 맨날 싸우고 있는 한, 세일가스 캔은 미국은 뭐 무적이란 느낌이 들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사우디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이 생산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생산 쪽에서는 이 오펙 플러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눈을 보면서 움직이고, 수요라는 측면에서 요즘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수요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 가능할까, 혹은 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무튼 여기까지가 사우디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구글 제미니에 관한 내용을 할 텐데, 사우디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도 좀 잠깐 대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신 게 왜 베네수엘라가 망했느냐. 베네수엘라는 망한 이유가 사실 약간 국가 내부에서 약간 너무나도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모로 정부가 부패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예전 같은 경우는 분명 어떻게 보면은 중동 국가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뽑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베네수엘라가 원래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부패와 독재가 굉장히 심화가 됐었거든요.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근데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어요. 뭐 요거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을 하면은 일단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 거야가 됐지만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을 짓밟아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세금 관련한 혜택도 주고 돈도 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치를 아주 크게 올렸어요. 돈을 막 퍼주는 시기를 만들었었는데, 2014년 이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셰일가스가 도입된 게 이 베네수엘라에게 가장 커다란 타격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석유가 베네수엘라의 가장 커다란 수입원이었는데, 심지어 돈은 국민들한테 퍼져서 인플레이션이 번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독재 정책으로 사실 효율적으로 경제가 움직이지는 않았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했죠. 사실상
이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사실 나락으로 간 나라가 돼버리게 됐었던 게 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예. 자, 뭐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이라 사실 오늘 얘기 때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한 부분이라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우디 관련된 얘기는 다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네, 우리 다들 아시는 잼미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미니 이야기 뒤에는 CPI 미리 보기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